그 사람의 손을 보는 순간 나는 평생 묻어두었던 죄 하나를 다시 꺼내야 했습니다. 계산대 너머에서 그 남자는 동전을 떨어뜨렸고 나는 무심코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보았습니다. 손목 안쪽에 남아있는 작은 화상 자국 하나. 그 자국은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할 흔적이었거든요. 나는 지방 소도시에서 25년째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가게입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같은 자리에 떡을 놓고 같은 채널의 라디오를 틀죠. 손님들은 대부분 단골입니다. 얼굴을 보면 뭘 시킬지 알 정도로요. 이모님들은 김밥 2줄에 떡볶이 하나, 학생들은 라면에 김밥 1줄.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평온하게,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는 과거 하나를 가슴에 묻은 채로. 그날도 그랬습니다. 비가 오던 오후, 손님 하나 없이 조용한 시간.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고 나는 멍하니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들어오기 전까진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시설 관리 일을 하는 하청 노동자처럼 보였습니다. 작업복, 낡은 운동화, 그리고 늘 고개를 숙인 태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어요. 그는 메뉴판을 한참 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묵탕 하나만 주세요. 국물은 많이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했습니다. 어묵 국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투, 그 눈 피하는 습관, 심지어 앉는 자리까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창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 마치 세상에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처럼. 나는 어묵을 끓이면서도 자꾸 그를 쳐다보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남자가 계산을 하다 동전 몇 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동전을 주우려다 그의 손목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손목 안쪽 지워지지 않은 작은 화상 흉터. 동전 크기만 한 울퉁불퉁한 그 자국. 그 순간 내 귀에는 라디오 소리도 빗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30년 전의 여름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22이었습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며 살기엔 너무 어렵고 너무 가난했습니다. 월세방 한 칸에서 아이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일은 없었고 돈은 더 없었죠. 아이는 자주 울었고 나는 늘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이를 재우고 나면 벽에 기대 앉아 울었습니다. 이렇게는 못 키운다. 이 아이가 불쌍하다. 그날도 라면을 끓이다가 손을 헛디뎠습니다. 냄비가 기울었고 뜨거운 물이 아이 손목으로 쏟아졌습니다. 아이는 숨 넘어가듯 울었습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돈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응급실로 갔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흉터는 남을 겁니다. 크진 않지만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그 말이 나를 살게도 죽게도 만들었습니다. 손목에 그 작은 흉터를 볼 때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한테 자격이 없는 엄마야. 아이 아버지는 이미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가족도 없었고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이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 때문에 불행해질 거야.
나는 결국 아이를 위탁보호시설에 맡겼습니다. 며칠만 맡기는 거예요. 일 구하면 바로 데리러 올게요. 시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안아갔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죠. 그 눈빛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러다 한 달. 그래서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내가 한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분식집을 열고 손님을 받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잘 크고 있을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나는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어묵탕을 받아들고 고맙다는 말을 끝내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왼쪽 귀를 한번 만졌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아이도 그랬습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꼭 왼쪽 귀를 만지작거렸죠. 병원에서도 시설로 보내던 날에도 그 작은 손은 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떡볶이를 시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국물 떡볶이로 해주실 수 있나요? 그게 더 좋아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국물 떡볶이.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음식이었습니다. 엄마, 이것도 해줘. 그렇게 졸랐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냄비를 꺼냈습니다. 네, 국물 떡볶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는 기다리는 동안 가게 한쪽 벽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낡은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이를 재울 때 틀어주던 바로 그 라디오. 지금도 같은 채널, 같은 시간에 같은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노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물을 조금 더 끓였을 뿐입니다. 떡볶이를 내어주며 나는 그에게 물을 뻔했습니다. 너 혹시...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 번째로 왔을 때 나는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손목 습관, 그리고 이상할 만큼 편안한 침묵. 그는 가끔 가게 안을 둘러보곤 했습니다. 마치 익숙한 곳을 찾는 것처럼. 어느 날 비가 오는 오후였습니다. 그는 또다시 국물 떡볶이를 시켰고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손님.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목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사고로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뜨거운 물에 데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모릅니다. 어릴 때 시설에서 자랐어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려 할 때 나는 다시 그를 불렀습니다. 저기 혹시...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너 내 아들이니? 그 말을 할 자격이 나에게 있을까요? 30년 전 나는 그 아이를 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엄마라고 말할 권리가 있을까요?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망도, 그리움도,
그저 텅 빈 눈빛.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조심히 가세요. 그가 문을 나섰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도 가끔 가게에 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비 오는 날이면 꼭. 나는 여전히 그의 손을 다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묵 국물을 조금 더 뜨겁게 데워줍니다. 그리고 떡볶이를 만들 때면 국물을 조금 더 넉넉히 넣어줍니다. 그가 좋아했던 그 맛 그대로. 어느 날 그가 계산을 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음식 맛이 참 좋네요. 왠지 모르게 익숙한 맛 같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자주 오세요. 단골 손님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그가 나가고 나면 나는 혼자 앉아 라디오를 듣습니다.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면 가끔 눈물이 납니다.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죄는 고백하지 않는 것으로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가게를 엽니다. 혹시 그가 다시 올까봐. 혹시 이 국물 떡볶이가 그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기억이 되기를 바라며.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요. 비가 내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나는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어서 오세요.